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작가의 카페에서 책 읽기, 우리가 리영희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리영희 평전, 오늘은 14번째, 다시 누가 있어 그의 이성을 이을 것인가 라는 챕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를 형님들 따라와, 어느 개그맨이 하던데 제가 하면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 14번째 챕터까지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고정을 좀 하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다시 누가 있어 그의 이성을 이을 것인가 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요, 반세기의 신화와 싸운 동굴 속의 독백이란 글입니다. 더 안 보이나요? 리영희는 1999년 12월 고2를 맞아 후학들의 성화로 비교적 가벼운 주제의 글들을 모은 동굴 속의 독백을 나남에서 펴내고 그 변으로 이렇게 말했다. 몇몇 후학들이 얼마 전부터 음흉스럽게 수군거리는 것 같더니만 나의 약점을 세상에 공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기념 문집 같은 것을 출판해야겠다고 나를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리영희의 30여 년에 걸친 글 중에서 비교적 부드럽고 짧고 그리고 가볍고 일상적인 그런 유형과 주제와 내용의 글들을 대강 추려 모은 책이 나온 것이다. 후학 후배들은 고희 문집 따위를 한사코 거부하는 스승이 결코 경성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집요하게 설득하자 그도 이렇게 수긍했다. 리영이라는 지식인이 결코 그런 면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것도 고의라는 통가 의뢰의 의미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나도 생각해보니 수긍이 간다. 내가 그렇게 딱딱하기만 한 사람인가? 그렇지도 않을 텐데. 연성의 글을 모은 책의 이름을 하필이면 동굴 속의 독백이라고 하였을까? 나는 오랜 동안 군사독재 정권들의 탄압 아래서도 적잖은 논문과 제법 많은 분량의 평론, 비평문, 잡문들을 발표해왔다. 나는 그때마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알게 된 이솝 이야기에 그 불쌍하고 힘없는 이발사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몰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친 것이나 별 다름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독재 권력과 광적, 극우, 반공 체제의 비위에 거슬리면 그 책의 저자는 감옥에 쓸어 넣어지고 책은 판매 금지되었다. 그것은 바로 현대판 갱유문서였다. 원만할 것으로 생각해서 쓴 글들도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무엇을 알아내고 무엇을 외쳤건 그것은 이솝 이야기에 그 힘없는 이발사가 동굴에 들어가서 소리친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결국 나는 제법 용기를 내서 외쳤다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외침이 아니라 독백에 불과한 것이었을지 모른다. 부드럽고 짧은 가볍고 일상적인 글들을 모으다 보니 기왕에 다른 책에 수록된 글도 더러 포함되었다. 자윤이고자 한 끊임없는 노력.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무한 경쟁 시대가 나는 두렵다. 루신의 글과 마음, 심청이의 몸값, 어느 젊은 농사꾼에게 물질 만능주의가 가져오는 결과, 역사의 왜곡은 한 번으로 족하다. 전쟁과 인간, 어느 인텔리의 수기, 지식인의 기회주의, 평화를 기피하는 방법, 탱크를 녹여서 보습을, 내가 아직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종교와 독선 등의 글에서 리영희가 평생 추구해온 진리의 마음이 녹아들어 있고 가시밭길을 마다은 고난과 역정이 배어 있다. 이 책은 또 언론계 후배 신홍범의 분단과 냉전 이데올로기 시대의 잠수함의 토끼라는 리영희론과 젊은 미학도 유홍준의 선생님의 주례사가 실렸다. 리영희는
1975년 9월 27일 유홍준 미술사학자과 채영이의 결혼을 줄에 섰다. 첫 줄에였다. 이어서 서중석, 유인태, 최만수, 김세균, 윤우상, 배경서 등 한국 사회의 유명한 인재들이 된 청년들의 주례를 섰다. 유홍준은 리영이의 주례사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인생을 뜻있고 선이 굵게 사는 사람은 자잘한 것에는 잔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매사에 정확하고 성실하고 섬세한 사람이 선이 굵고 멀리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신랑 신부는 시간을 지킨다는 작은 일부터 소홀히하지 말고 먼 곳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살다 보면 의사결정에서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판단이 다를 때 작은 일은 남자 쪽이건 여자 쪽이건 어느 것을 따라도 무방할 것이니 서로 양보하는 미덕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큰 일에서 의견차가 생긴다면 신랑은 반드시 신부의 의견을 따르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생의 선배로서 경험적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 독재 정권과 싸우다가 고문을 당하거나 옥고를 치룬 민주 인사들은 대부분 노후에 몇 가지 질병을 앓는다. 젊었을 때는 그런대로 넘어갔던 병증이 나이 들어 저항력이 약해지면서 합병 증세로 나타난 경우가 많다. 리영이의 경우 40여 년 동안 연구와 집필에 정신의 진을 빼고 9번의 연행, 5번의 기소 또는 기소유예, 총 1012일 동안의 징역살이를 하느라 육신이 많이 상했다. 잡혀갈 때 혹한기가 여러 차례여서 추위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1980년 광주 학살 즈음 투옥됐다가 석방된 뒤에는 간, 담낭,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리영이는 이를 두고 가끔 쓸개없는 놈이 됐다고 독백하곤 했다. 광주 형무소에서는 만성기관점에 걸려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하고 치통은 일상사가 되었다. 이른을 넘기면서 신체에 여러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리영이의 정신은 명료했다. 육체에 비해 예리한 지성은 조금도 녹슬지 않았다. 1999년 9월에 반세기의 신화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는 평론집을 3인에서 펴낸다. 초판 서문에서 리영이는 민족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 문제에 관해서 우리들이 진실일 것으로 믿어왔던 온갖 거짓들의 정체를 밝혀보고자 한다고 전제, 이렇게 소견을 밝혔다. 40여 년에 걸친 관찰과 연구의 결과로서 나는 북한에는 남한만큼의 악이 있고 남한만큼의 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남한에는 북한만큼의 선이 있는 반면 북한만큼의 악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지적하는데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 사회가 지니는 선과 악의 성격과 그 질과 양, 남한 사회가 지니는 선과 악의 성격과 그 질과 양, 그것을 등가로 비교해서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공리나 방정식은 없다. 다만 한마디로 결론지어 말하자면 남한은 북한에서 규정하는 만큼의 극악한 악의 실체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도 남한에서 그런 것으로 믿고 있는 것과 같이 극악한 악적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책 역시 출간하면서 독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1년 뒤 개정판에서 리영이는 개정판 서문을 다시 썼다. 대개 글이 어쩌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이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성격일 것임에 불구하고 출판과 함께 의외로 따뜻한 호응을 받았다. 독자 여러분의 그런 공감은 반세기 동안 그들과 이 나라 국민 전체의 인식 능력을 마비시켜온 광적인 반공주의와 미국 숭배 사상 그리고 냉전적 사고의 자기 기만성에 대해 건전한 인식이 싹트고 있다는 증거로 보인다. 그것은 그 본인뿐만 아니라 이 국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진실로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저자의 말대로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평론 20편이 실린 이 책은 리영이가 점점 사위여가는 육신의 정열을 담아 쓴 사실상 마지막 저서에 속한다. 그만큼 편편히 알찬 내용이다. 못다 이룬 귀양,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하여, 북한 동포의 것은 북한 동포에게,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그, 황장엽과의 대담,
북한과 남한화가 통일인가? 북한의 남한화가 통일인가? 북방 한계선은 합법적 군사 분계선인가?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가 아니다. 동북아 지역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제언. 통일의 도덕성. 북한의 변화만큼 남한도 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남북 문제와 통일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 언론기관인의 평화기피증과 통일공포증. 베트남 인민에게 먼저 사죄하자. 바람직한 한월 관계를 위한 반성적 제언.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등의 글제에서 보듯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우상들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성의 외침을 담고 있다. 이 책에는 박병기 교수 전남대 철학가의 휴머니즘으로서 이데올로기 비판이란 제목의 리영이론이 부록으로 실렸다. 이 글은 1996년 11월 30일 한국 방송대에서 개최된 한국철학사상연구회의 학술 발표에서 발표된 것으로 시대와 철학 제13호 1996년 12월에 실렸던 것이다. 박병기는 리영이와 인터뷰도 하고 그의 저서를 통독하면서 쓴 리영이론에서 리영이를 사회주의자, 친북론자, 자경의 이데올로기로 색칠하기도 했지만 민중은 그를 이 땅에 억압받고 소외된 국민, 북녘동포, 반제투쟁에 나선 제3세계 국가의 인민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로 인식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리영이의 생애를 꿰뚫는 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휴머니즘 정신이다. 그에게 휴머니즘 정신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애국적 정의감의 형태로 자리 잡는다. 그것이 군복무 경험을 통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비인간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박병기는 리영이의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나타나는 휴머니즘은 비판 이론적 휴머니즘이라기보다는 계몽주의적 휴머니즘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리영이의 생애, 각종 평론가 실론에 나타난 정신은 계몽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그의 글쓰기는 투철한 이성을 통한 진실 찾기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자신을 지각하는 계몽만이 계몽의 한계를 분석한다. 반유대주의의 요소들이라고 주장했던 독일 출신의 문명비평가 아도르노는 이성에 내재하는 이성 자체의 비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지만 리영이의 이성은 조금도 자신의 우상의 그늘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진실 추구에 열정을 쏟았다. 칼 크라우스가 자신의 조국에 보인 태도를 두고 사람들은 제 둥지를 더럽히는 새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런 비난에 대해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새가 자기 둥지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으며 그 둥지를 좀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 결과로 그는 비열한 자들의 증오의 표적이 되었다. 역사상 어떤 지식인도 그만큼 미움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풍자가 칼 크라우스에 대한 극우파들의 비난과 온갖 모함 중에는 제 나라를 욕한다는 맹목적인 애국주의자들의 언동도 있었다. 이와 같은 행태는 리영이에게도 똑같이 가해졌다. 그가 민족의 아픈 생채기를 들추어내고 독재자, 곡필 언론, 기회주의 지식인들을 비판한 데 대한 보복이었다.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규명에 나선 사람들에게도 퍼부어졌다. 우상의 수계와 그 수하들이 맹목적 애국주의는 나치즘이나 파시즘 등 우익 독재의 텃밭이 되었다. 나는 남북 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애국심이나 광적인 반공, 반복주의의 발동에 앞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학자적 신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진실을 알고 주장하자는 것이다. 바로 그 정신을 자극한 또 하나의 위기 사태가 발생했다. 북한의 미사일, 인공위성 개발 발사 1999년 8월 문제를 놓고서 지난 1년 내내 미국의 대응이 이라크형 전쟁 위협의 수준까지 치달았다. 북한의 핵개발을 놓고서 벌어진 1994년 여름에 미국의 전쟁 위협에 이은 두 번째 군사위기다. 북미 핵미사일 대립에는 한국 국민이 모르고 있는 사실과 일면만을 과신하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 리영이가 추구해온 진실의 가치는 1994년 여름을 2010년 여름의 상황으로 바꾸어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어떻게 이토록 반복되는 역사인가? 2010년 여름과 가을 리영이가 병중이 아니었다면 비슷한 글을 다시 써야 했을지도 모른다. 네, 다음 꼭지는요. 병상에 누워 다시 거꾸로 도는 역사의 시계를 보는 슬픔. 72세가 된 2000년은 리영이에게 잊지 못할 해가 되었다. 만해상을 받았고 일본 샤카이 쇼론사에서 조선반도의 새로운 밀레니엄이란 제목으로 평론집이 번역 출간되어 도쿄에서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일본인 학자와 언론인, 민당계와 조총련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일본에서 출간된 리영이의 저서로는 대표적 평론을 뽑은 분단 민족의 고뇌가 번역 출판된 데 이어 두 번째였다. 2000년 5월 리영이는 미국 뉴저지주 버클리 오션 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민족 포럼에 참석했다. 국제 한민족 재단이 국내외 통일 연구가와 교포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이번 포럼은 남북 정상회담과 동북아의 신질서, 21세기 통일 시대를 여는 해외 한민족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틀간 진행되었다. 국내에서는 리영이를 비롯하여 강성윤 동국대, 김동춘 성공회대, 박호성 서강대, 안병찬 경원대, 이광규 서울대, 이호재 고려대 교수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서는 김민웅 목사, 김일평, 커네티컷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독일에서는 송두율 민스터대 교수, 조명훈 박사가 참석했다. 그 밖에도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의 한민족 문제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번 포럼을 개최한 국제 한민족 재단 KFG 코리안 글로벌 파운데이션 상임의장 이창주 교수는 1999년 1월 10일 뉴욕에서 한민족 포럼 재단 이름으로 민족과 통일 및 국제관계를 다루는 국내의 학자와 동포사회 전문가, 성직자, 기업인, 오피니언 리더가 중심이 되어 21세기 한민족 시대의 역사 발전과 세계화 시대의 국제교류 협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기구다. 재단은 2000년부터 해마다 세계 각지를 순회하며 세계 한민족 포럼을 열어오고 있으며 한민족 국제협력 교류와 연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나선 리영이는 1시간여에 걸친 연설을 통해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남북 선악론, 남한은 무조건 선이고 북한은 무조건 악이라는 시각을 거론하며 남북의 진정한 화해를 가로막는 남한 사회의 편견과 오해의 역사적 뿌리를 파헤쳤다. 이에 관해서는 당시 포럼의 후원사로 참여하여 취재한 시사저널이 자세한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여기 사진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리영이 교수님이 어떤 상을 받았는데요. 2000년 6월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총재 조계종 총무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해상 사회 수상자로 리영이 외 6명이 선정됐었다고 합니다. 시사저널에 전하는 내용입니다. 리 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남북 선악론의 발단은 1948년 남한을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한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었다. 당시 유엔 총회 결의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수립된 남한 정부에 대해 3.8 이남의 유일합법정부라 인정한 것에 불과했는데 이를 역대 정권이 38선 2부까지 포함한 한반도 차원으로 확대해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을 국가가 아닌 괴뢰의 집단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반공교육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고 남한 스스로 북한과 화해할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차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 화해 조치의 일환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역시 남한과 동등한 국가라는 점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리 교수는 주장했다. 리 교수는 또한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대한 남한 지식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군사주권을 회복해 북한과 동등한 대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자기 반성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군사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려고 한 근본 원인은 한국전쟁 직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이 외국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영토, 영해, 영공에 거의 무제한적으로 외국군 주둔이 허용되는 등 남한의 군사적 예속성에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의 뿌리를 캐 들어가면 항상 정치 군사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경제 문제 위주로만 남북관계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맥락에서 6월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 문제가 제기될 때 과연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리 교수는 말했다. 리 교수는 또한 남북 간의 군사력 격차가 현격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 문제인 것처럼 북한에게는 안보 위협 역시 인도적 차원의 문제라며, 서로 신뢰를 쌓으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2년간 군사합의를 동결하기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00년 6월 초순 어느 날 리영이는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 전화를 받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이 남북 문제 전문가 20여 명과 함께 리영이도 초청한 것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자는 모임이었다. 이 자리에서 리영이는 한반도 위협을 조성하는 원칙과 근본 원인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면서 미군 철수 15년 계획을 설명했다. 리영이는 이때 재연했던 내용을 3년 뒤 한 대담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주장해온 햇볕 정책을 경제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꾸준히 계속해 나간다. 그렇게 5년 착실하게 하면 긴장이 낮아질 것이고 미군 주둔의 허구성이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럼 그때쯤 가서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휴전선에서의 방위 역할을 주한미군을 포함한 국제연합 평화유지군으로 교체하는 제안을 하시라. 그럼 부분적으로 그때부터 5년간에 걸쳐 미국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킨다. 그 대신 미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주둔한다고 주장해 왔으니까 북한이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걸 전 세계적으로 선언하게 하자 이거지. 그럼 미국으로서도 더 눌러붙어 있어야 할 구실이 없어지지 않겠소. 벌써 그렇게 되면 10년이 아니야. 그동안 상징적으로 휴전선 방위를 국제 평화유지군이 맡게 되면 미군의 실체는 없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10년 뒤 그 단계가 되면 작전권과 군사관계 결정권을 한국에 이전시켜라는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또 5년을 해나가는 사이에 휴전선에 외국 군대가 있을 필요 없는 단계까지 남북 간의 평화 안정 정책을 정립하면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가 5년 동안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6.15 선언을 발표했다. 리영이의 제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분단 반세기 만에 획기적인 화해 협력의 조처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고 선언문으로 채택되었다. 리영이는 김대중의 방북과 남북 화해 협력의 6.15 선언을 지켜보면서 감격했다. 그래서 성숙한 민족 위대한 미래라는 칼럼을 썼다. 평양회담의 결실은 북의 당과 정권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 또는 햇볕 정책이 과거 남한의 선임자들처럼 거짓이나 술책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린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는 이 상호 신뢰가 김대중 이후 정권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소원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위해 떠나는 날 그 역사적 현장에 야당 지도자들의 얼굴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원수였던 남북이 화합하고자 하는데 남한 내에서 부정적인 소승적 가치는 지양돼야 하지 않겠는가. 리영이는 주한미군을 유엔평화유지군 체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언론기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정책과 통일의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호사다마 6.15 선언과 함께 남북화해협력의 기운이 조성되자 분단체제에서 기득권을 유지해온 수구 세력의 도발이 강화되었다. 특히 청년 학생들이 소파,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오면서 보수 언론은 지면을 통해 보수 인사들은 신문의 광고를 동원하여 극악한 어조로 통일평화 세력을 매도했다. 여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가세했다. 리영이는 다시 펜을 들었다. 최근에 젊은 세대가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선일보를 선두로 하는 사대주의, 극우반공주의자들이 또 반미감정 유발이니 국가안보니 위기조성이니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매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멸시와 학대를 받지 않고서는 성적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마조키스트들이다. 그러니 이 나라는 영원히 사디스트가 지배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아, 어찌 슬픈 일이 아닌가. 마조키스트가 지배한 나라. 리영이의 우려대로 8년 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수구 세력의 번색이 드러나고 2010년 여름에는 극치에 이르렀다. 병석에서 이를 지켜본 리영이는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잡고 말을 잃었다. 2000년 11월 16일 리영이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2000년 11월 16일 리영이는 뇌출혈로 쓰러졌다. 남북화해협력 구조를 깨뜨리려는 수구 세력에 맞서 필전을 벌이던 농객은 그동안의 옥고 후유증과 정신적 피로감을 느껴오다가 마침내 중풍을 맞고 쓰러졌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어 팔과 손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이전부터 만성기관지염으로 고통이 심하여 조금만 바람을 쐬도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병마에 시달려왔다. 모든 공적 활동과 직책 및 집필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몇 해 전부터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밝히곤 했지만 시대상황이 그를 놔두지 않았기에 글쓰기와 연설, 인터뷰는 계속되었다. 여전히 한국 사회는 리영이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쩌기 어려웠다. 글을 써야 할 오른손의 기능이 멈추고 말을 해야 하는 입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치명적이었다. 주위에서는 다시 천도는 과연 있는 것인가? 의문을 던졌다. 독재자, 사대주의자, 곡필 언론, 어용 지식인들은 다들 건재한데 어째서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둘 병마에 쓰러지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는가? 하늘도 참 무심하시다. 리영이의 투병 생활은 집요했다. 아내의 간호도 정성스러웠다. 기적적으로 건강이 차츰 호전되어 갔다. 1년 뒤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제 탈분단을 향한 새로운 전환시대의 논리와 상상력을 발표하여 주의를 놀라게 했다. 초인적인 노력과 집념의 결과였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3년 3월 19일 이라크를 침략하자 리영이는 길게 글을 쓸 수 없는 처지여서 이를 규탄하는 미국 범죄라는 한시를 지어 언론에 공개했다. 또 3월 28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라크전 파병 반대 시위에 참여하여 이라크전에 파병해서는 안 되는 16가지 이유로 연설을 하고 3월 31일 명동성당에서 반전평화 비상국민회의 소집 기자회견, 4월 8일 한겨레 기자회견, 5월 기독교 방송 회견 등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노무현 정부의 파병에 반대하는 대열에 앞장섰다. 어쩔 수 없는 육신의 곤비와 숱한 고난의 세월을 그쯤 겪었는데도 쉴 새 없이 선생의 등장을 기대하는 심정이 안타깝다. 그대로 건필의 건재를 보는 기쁨이 큰 것을 또한 어쩔 수 없는데 여전히 신선한 울림으로 압박해오는 최근의 글에서 건강이 많이 회복된 감을 잡는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문장론의 내력을 떠나 그런 것 그 필자의 건강 정도를 재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니까 이때 말하는 건강이 풍요로운 육체 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물론이다. 리영이는 기관지염이 재발하고 심장까지 좋지 않아서 의사의 권유로 2002년 겨울에는 태국의 농카이라는 시골에 가서 요양을 했다. 습기와 추위가 지병에 좋지 않아서 택한 곳이다. 2003년 여름에는 장마를 피해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요양을 하게 되었다. 한양대 제자 정동일이 그곳 해안가에 조그만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초청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리영이는 2차례 이곳에서 습기찬 한국의 여름을 피해 요양할 수 있었다. 삼본 집에서는 매일 아내와 함께 마을 뒤의 수리산 중턱 소방도를 따라 3시간에 4km 정도 걸었다. 건강이 차츰 좋아지고 의사의 공고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었다. 장애인 3급에 표지를 붙인 차를 주로 성한 왼쪽 다리와 팔을 사용하고 고장난 오른쪽 다리와 팔, 손을 보조적으로 이용하면서 동네를 살살 돌아다니는 정도입니다. 오른발과 오른손은 보조 역할만 하고 이 정도도 나는 고마운 일이라 생각해요. 건강이 차츰 좋아지면서 리영이는 그동안 구에서 서재에 쌓여 있는 각종 고전을 찾아 읽었다. 꼭 무슨 목적의식에서가 아닌 책 읽기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는 어떤 한 가지 문제나 부문에 한정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골라서 읽는다. 그것도 꼭 한 권을 다 읽어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읽는다는 시간 작정 같은 것 없이 유유자적이었다. 한편 2003년 8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국내 각 대학에서 강의 중인
김만수가 리영이 살아있는 신화라는 방대한 연구 논문집을 발표했다.